성명선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25차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작되면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한테는 왠지 방학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일까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돼서 저도 수업을 이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막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고 이제 녹화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목요일날 업로드할 예정인데 그것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편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많다 보니까 일단 될까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차 시를 이제 볼 텐데요. 아마 24차 시가 끝난 반도 있고 그러지 못한 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25차 시부터 그냥 시작을 하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교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나올 텐데 학교를 나오면 그때 이제 못했던 부분 또 그냥 하고 계속 이어나갈 부분 또 이어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격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2단계가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3단계가 돼서 계속 원격 수업을 하게 될지 그것은 이제 저희도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원격 수업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 이제 격주로 운영이 될 테니까 등교 수업 할 때는 등교 수업 하고 원격 수업 할 때는 또 원격 수업 업로드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같이 업로드 했습니다. 지금 같이 그 온라인 클래스에 학습지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일단 그 배부된 학습지를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등교를 하면 새로운 학습지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받은 학습지에다가 옮겨 쓰셔도 되고, 출력을 하셨으면 그대로 갖고 계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곧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는 이제 89쪽입니다. 왼쪽에 있는 혹시 비석 보이세요? 네, 삼전도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 항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 황제였던 홍타이지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삼배 구고두례를 했던 일을 기록한 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기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렇게 조선의 왕이 여진족의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어떠했는가?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배웠던 한국사 내용에서 좀 더 확장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아시아로. 그래서 오늘은 임진왜란부터 병자호란까지 이어지던 이 17세기를 전후했던 동아시아 전쟁 당시의 동아시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배경과 전개 양상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배경과 전개 양상 및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임진왜란을 각 나라에서 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을. 한편으로는 임진전쟁, 정유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사건을 그냥 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사건이 당시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고 또 일본이 일으킨 뭔가 좀 작은 그냥 소란, 소요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전쟁으로 불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렇게 배우죠. 근데 주로 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는 임진 전쟁이나 정유 전쟁으로 좀 많이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자는 것이죠. 이게 이제 동아시아 국제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분로크 게이초의 역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일본의 연호가 분로크, 게이초, 우리말로 하면은 문록, 경장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연호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일본이 전쟁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감췄던
이런 표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역이라는 표현이 뭐 전쟁, 소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뭐 우리가 보통 임진, 외란, 정유, 재란 이러면 아 이것을 일본인들이 일으킨 전쟁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분로크 게이초의 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뭐 일본이 일으킨 전쟁인지 뭐 조선이 일으킨 전쟁인지 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좀 축소시키고 은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표현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뭐 그 당시에 자신들의 연호가 만력이었기 때문에 뭐 만력 조선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외인들의 항거에서 조선을 구원하러 갔다라는 뜻에서 항외 원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게 두 가지 표현을 주로 쓰기는 하는데요. 근데 뭐 이제 실상은 원래 자기들이 이제 그 구원병을 보낸 이유는 뭐 조선을 구해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자신들의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끔 뭐 중국 본토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뭐 조선에서 막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보국 전쟁, 뭐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이제 주로 썼습니다. 뭐 서양에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뭐 임진 전쟁이라고도 하고 뭐 7년간 일어났기 때문에 뭐 7년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당시 유럽에 이제 7년 전쟁이 실제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임진워, 그러니까 임진전쟁이라는 뜻이겠죠. 임진워라고 부르는 추세입니다. 자, 뭐 이렇듯이 하나의 전쟁을 각 국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조선의 항쟁이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의 결과물이고 이후의 영향이 매우 지대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요. 이렇듯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이 전쟁, 임진왜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진왜란은 이 100여 년 동안 지속됐던 일본의 그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부족한 영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아주 강력해진 여러 다이묘들의 군사력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 무역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침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최종 목표는 명나라였고요. 조선은 이를 위해서 거쳐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선에다가 정명향도, 명을 정벌할 테니 길을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자칫 조선의 심기를 조금 거스릴 수가 있고 좀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야욕을 명나라에 알리는 꼴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대마도주인 이제 소요시토시라고 하는 사람은 가도인명 명나라로 입조를 하려고 하니까 길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는 말로 좀 변형해서 위조해가지고 조선에 알리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러한 표현도 사실 조선 입장에서는 뭐 어이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뭐 주위에 직접 가면 되지 뭐 여기를 들렸다 가느냐. 그리고 사전에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조금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마도주의 요구가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 이를 표현한 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KBS 드라마 징비록의 한 장면인데요. 잠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서의 내용은 뭐라 쓸까요? 관백전하는 우리 일본이 명으로 들어갈 때 조선은 우리 군영으로 마중 나와 합세하라고 했지 않는가? 예, 정명향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지. 그 내용을 명나라로 입주하러 들어가려고 하니 조선은 잠시 길만 빌려달라고 쓰게. 가도인명이라고 말이야. 예, 알아들었느냐? 예. 네, 일본군이 이제 처음에 부산진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부산진에 상륙한 후에 한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20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제 평양성이 이제 점령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파죽지세로 일본군이 북상을 하니까
의주는 뭐 진작에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갔고요. 명나라에 이제 구원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명나라는 이것을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선조가 이 압록강을 건너는 것도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빨리 점령됐거든요. 조선이. 아무리 조선이 힘이 없어도 일본군한테 이렇게 빨리 점령될 리가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해요. 혹시 일본하고 조선이 서로 짜고 우리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의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선조가 압록강 건너서 오는 것도 못 오게 막아요. 반면에 이제 선조를 잡아서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고 했던 일본군의 작전은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피란을 가면서 몽진을 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게 됐고 이 틈을 타서 이순신의 수군이라든지 또는 의병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선의 항전이 시작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이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크게 계속해서 더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고 역시 의병들도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면서 일본군을 많이 괴롭혔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조선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파견이 되는데 뭐 앞서 얘기했듯이 명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파병을 한 이유는 뭐 명분과 실제가 매우 달랐다는 점이 있습니다. 명분은 뭐 조공국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뭐 중화 질서를 좀 유지하겠다. 이것이 이제 명나라 파병의 명분이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랴오둥반도를 보호하고 전쟁의 영향을 조선반도에 국한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죠. 뭐 어찌됐든 명나라 군대가 파병이 됐고 이 조선군과 명나라군이 연합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조선은 명나라를 제조지은 나라를 다시 세워준 그런 은혜라면서 더욱더 명나라를 숭상하는 풍조가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평양성에서 승리를 거둔 명나라 군대가 이제 좀 일본군을 얕잡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한양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이 벽제관이라는 곳에 매복해 있던 일본군이 매복 공격을 하게 되면서 명나라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군대가 다시 평양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전쟁의 양상이 좀 고착화됩니다. 거기서 이제 멈춰 있는 것이죠. 뭐 명나라는 뭐 이 전쟁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뭐 자기들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전쟁에 명분이 없었던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의 장수들도 뭐 식량 보급은 점점 늦어지고, 그리고 뭐 길어지게 되니까 전쟁이 길어지니까 원래 조선에서 빨리 끝내고 명나라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조선에서의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이제 피로해지고 좀 빨리 휴전해서 그냥 귀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와 휴전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면서 교섭이 이제 결렬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은 이 명나라의 제안과 일본의 요구가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본군이 철수하는 것을 전제로 명나라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일본 국왕으로 책봉해 주겠다. 이제 왕으로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뭐 관백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일본은 좀 달랐어요. 사실 뭐 자기가 왕이 아니다 뿐이지 왕처럼 모든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있는데 굳이 자기가 왕이 될 필요가 있나. 일본군은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나라의 공주를 우리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내라. 이런 요구를 또 하게 돼요. 또 조선의 사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이 사도를 할양해달라. 일본에게 넘겨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명나라와의 무역을 재개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명과의 무역을 재개해달라. 뭐 이건 들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 다 일본이 가져가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쪽에 다 산밖에 없고, 그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명나라 공주를
일본 천황이 후궁으로 보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명나라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요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상은 결렬되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 협상이 이제 실패하고 일본은 다시 조선을 재침략합니다. 이를 이제 정유년에 다시 일어난 난이다 그래서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근데 곧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은 더 이상 전쟁의 필요성을 갖지 못하겠죠. 그래서 명과의 협상 끝에 그냥 그대로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이순신이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했던 전투가 바로 노량해전이었고요.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당연히 조선으로서는 크게 피해를 입었겠죠. 조선 국토가 많이 황폐화된다거나 인구가 크게 줄었고요.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군을 보내준 명나라에 대해서는 제조지은이라면서 더욱더 숭상하는 경향이 강해지게 되고, 그럼 명나라는 당시에 이제 환관과 사대부들의 정쟁이 계속해서 격화되고, 또 여러 전쟁들로 인해서 재정은 악화됐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조세를 징수하는데 계속 어거지로 가혹하게 조세를 징수를 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봐야겠죠. 도요토미 정부가 무너지게 되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외란 때 일본으로 건너왔던 성리학, 주리론이죠. 주로 주리론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성리학과 그다음에 납치한 도공들로 인해서 일본의 문화가 아주 크게 발전을 하게 되죠.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만주에서 누르하치 부족이 세력을 크게 확대를 하게 됐고, 이 누르하치 부족이 전체 여진족 부족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 후금이라고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청나라로 이 명칭을 바꾸게 되죠. 네, 지금까지 이제 외란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진족은 이 누르하치의 부족 세력이 확대가 됐고요. 이 팔기제라고 하는 이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군사력이 크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 팔기제는 이 군사 행정 조직입니다. 이제 행정 조직이기도 했고 군사 조직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8개의 깃발로 각 부대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기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 이 여진족들의 이 최고 정예군인 것이겠죠. 이렇게 이제 이후에 이렇게 강화된 여진족은 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건국을 하고 이 랴오등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명나라를 좀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 출병을 요구하게 되죠. 군사를 좀 보내서 청나라가 자기들을 이제 공격하는 것을 좀 견제해라. 이런 것도 요구했는데 당시 이제 조선의 광해군은 전쟁 직후이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떠오르는 또 신흥국가인 후금과의 관계도 좀 불편하게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서 이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전쟁이었던 이 사르후 전투에 어쩔 수 없이 파병했던 강홍립의 부대가 후금에 항복을 해버리면서 명에다가도 이제 명분이 좀 주어지고 청나라한테도 우리가 니네 공격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서 이 중립외교를 유지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이 이제 실격하게 되는 이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후에 인조는 친명 배금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 때문에 후금이 반발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그 정묘호란 당시에 이 국제 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선이 있고 명나라가 있으면 그 북방에 이제 후금이죠. 여진족들이 세웠던 이 후금이란 나라가 북방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지도를 보시면서 대략 어떤 위치인지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묘호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친명 배금 정책을 강화하게 되고 당시 이제 요동으로 진출했던 청나라 군대에게 이제 패배한 이 요동 도사 모문용이
우리나라 이제 평안도에 있는 철산군 가도라고 하는 섬에 주둔을 하게 되면서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선이 이 모문용 군대에게 좀 원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금이 이것을 좀 뭐랄까 이제 푸시하는 거죠. 왜 걔를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후금이 크게 이제 반발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후금은 3만 명의 군대로 조선을 침략을 했고요. 인조는 이에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2개월 동안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후금은 이제 조선에다가 형제관계를 제의하게 됩니다. 뭐 강화도로 도망가 있는 애를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들은 이제 수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선도 이제 이것을 수락을 하게 되면서 강화가 체결이 됩니다. 조선은 이후에 이제 후금에 무역도 개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아시겠지만은 후금은 처음에 의주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10일 만에 평양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한 것이죠. 이것은 후금군이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남한산성 아시죠? 아주 화려한 캐스팅으로 유명했던 뭐 김윤석이라든지 이병헌, 박해일 뭐 이런 배우들이 막 나오고 고수 뭐 이런 배우들 나오죠. 그 남한산성 만든 제작진에서 그 프리뷰 차원에서 병자호란의 역사라고 한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조선과 군신관계에 있던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이후 급격히 쇠퇴하고 후금은 더욱 막강해진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새로운 군신관계를 요구한다. 청의 압박이 거세지자 조선의 조정은 둘로 나뉜다. 청과의 화친을 통해 후일을 도모하자는 주화파, 청과 맞서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 조선의 왕 인조는 척화파의 손을 들어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은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 이로써 병자호란이 발발한다. 강화도로 몸을 피하려던 인조는 청이 순식간에 한양 근처에 당도하자 이에 실패하고 가까운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하게 된다. 추위와 굶주림, 12만 8천 명에 이르는 청의 대군에 완전히 포위된 상황. 화친과 척화, 대신들의 의견 또한 더욱 첨예하게 맞선다.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호림무원의 남한산성.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47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잘 보셨나요? 네, 뭐 남한산성 뭐 광고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남한산성의 내용이었던 병자호란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그 초창기 모습을 조금 영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병자호란은 그 조선이 청의 황제 칭호와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반발하면서 군신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이제 청나라 성봉대가 한강 근교에 육박을 하게 되니까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진격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급히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서 항전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는 남한산성을 포위를 하고 인조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실 청나라 군대가 이제 기병 위주의 부대였기 때문에 이 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책을 써서 한마디로 이제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후에 이제 그 홍의포라고 하는 대포를 가져와서 이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조선군은 뭐 남한산성에서 열심히 항전했지만 날씨도 너무 춥고요. 겨울이었기 때문에 너무 춥고 식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선군은 처음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항전을 하면서 이렇게 버티다 있으면 전국 팔도에 있는 근왕병들이 모여서 포위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식량도 부족하고 너무 날씨도 추웠고 그래서 그 전에 청나라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삼전도에서 인조가 항복의식으로 이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삼배구고두례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지금까지 이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외란과 호란이 이 동아시아 3국이 외란과 호란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조선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였겠죠. 도시가 파괴되고 농지는 황폐화되고 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겠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특히 이제 청나라는 여자들도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데려가서 청나라에 살게 하다가 이 돌아온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 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여자라고 해서 환향녀라고 비하했고요. 이들은 시집도 못 가고 그냥 평생을 그냥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조가 이들을 좀 이제 구원해 주려고 온천에다가 가서 목욕하고 돌아오면 이제 깨끗해서 돌아온 거다 해가지고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외면받는 그런 여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 나가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피해를 보는 것들이 주로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고아가 되기도 하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하고 여성들은 이렇게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하게 입게 됩니다. 전쟁은 참 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당시에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특히 왕자 그리고 대신들조차도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긴 하지만 이제 그런 치욕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피해, 현실적인 피해도 많이 일어났지만 이 정신적 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그동안 좀 얕잡아봤던 일본과 여진족에 의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했고 그들에게 이렇게 패배하면서 이제 굴욕적인 항복까지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이 정신적인 타격이 말할 것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물론 여러 가지 외란을 거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기도 했지만 이 다이묘들이 이 병사를 징발하고 전쟁 비용을 그냥 고스란히 부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 이것들은 곧 이 무사와 농민들한테까지도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명나라는 여러 전쟁에 이렇게 참전을 하다 보니까 이 여진족의 신경을 좀 덜 쓰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이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어버렸고요. 이 전쟁 재정 부담도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력이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한 내용이 좀 꽤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사 시간 같으면 외란으로 1시간, 호란으로 1시간 이렇게 했을 건데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1시간에 몰아서 넣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하나만 업로딩을 해서 듣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국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문물 교류에 대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게 되겠죠. 9월 1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